할머니,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새벽 6시 서울 외곽 빌라촌의 좁은 골목에 육중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순 할머니는 녹슨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쥔 채 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색 대형 트럭 10대, 새벽 공기를 가르는 땅울림이 할머니의 가슴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제복을 차려입은 사내 수십 명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리어카에 담긴 낡은 파지가 바람에 힘없이 휘날립니다. 맨 앞 트럭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3일 전 공원 벤치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눈빛과 남자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새벽 공기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대체 3일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 새벽 4시 좁은 단칸방에서 강순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할머니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6년 3월 2일 민수대학 입학식. 할머니는 달력을 바라보며 주름진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할머니는 구석에 놓인 보랏빛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입어빛이 바랜 조끼지만 할머니에겐 가장 든든한 작업복이죠. 녹슨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장 뒷골목입니다. 새벽 5시 상인들이 내다 놓은 박스 더미가 골목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박스를 펼쳐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놓인 스티로폼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힘이 예전 같지 않네. 그래도 민수 녀석 생각하면 견딜만 하지.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1시간을 꼬박 일하고 나니 리어카가 박스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7시 재활용 수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보다 먼저 온 할아버지 2명이 이미 저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거소 주인 박 사장이 퉁명스러운 얼굴로 저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할매, 또 왔어? 박 사장의 목소리에 퉁명스러움이 묻어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리어카를 끌고 저울 위로 향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 사장이 저울 눈금을 확인하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번 주 2만 원. 여기 사인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만 원. 목표액 5만 원까지 이제 3만 원만 더 모으면 됩니다. 민수 녀석 운동화 꼭 사줄 수 있겠어. 할머니는 낡은 봉투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 사장이 돈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매, 이 나이에 무리하지 마. 손자가 알면 속상해할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할머니는 돈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다시 주택가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내놓은 재활용품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페트병, 종이박스, 깡통. 버려진 것들이지만 할머니에겐 소중한 보물입니다. 길모퉁이 분식집 앞을 지나는데 김 사장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김 사장이 종이컵에 따뜻한 어묵 국물을 담아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요새 날씨가 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 할머니는 빈 컵을 돌려주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방 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 숨겨둔 낡은 저금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철컥철컥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47,000원. 손자 민수의 낡은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그동안 모은 전 재산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민수 녀석한테 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어. 할머니는 저금통을 다시 이불 속 깊숙이 감췄습니다. 낡은 이불에 몸을 누이자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보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민수를 위해 할머니의 하루는 계속될 겁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저녁 7시 강순 할머니는 녹슨 리어카를 끌며 공원 앞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되게 일했지만 수확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리어카에 실린 박스는 고작 서너 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공원 벤치 쪽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벤치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해진 외투를 입은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진흙과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큰일 나겠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남자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남자의 입술은 심하게 갈라져 있고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할머니는 재빨리 리어카로 달려가 낡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3달 전 겨울 준비로 장만한 담요지만 이제는 남에게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남자 위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모두들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공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 멀리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벤치에 앉게 한 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자 직원이 수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생수 하나요. 직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아, 공원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요. 직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노숙자 도와주시려고요? 요새 사기꾼 많으니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사기꾼이든 아니든 지금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할머니는 생수를 받아들고 서둘러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다시 벤치로 돌아왔을 때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일으켜 세워 벤치에 기대앉혔습니다. 생수 뚜껑을 열어 남자의 입에 조심스럽게 갖다 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남자가 간신히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에 남자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물을 먹였습니다. 반쯤 비워진 생수병을 내려놓자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지만 힘은 꽤 세게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고 남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쉬세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빛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계속 잡아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10여 분쯤 흘렀을까요? 남자의 호흡이 안정되고 눈빛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약을 먹여야 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주머니 속 돈을 만져봤습니다. 저금통에 모아둔 돈은 집에 있고 지금 가진 돈은 오늘 번 2만 원이 전부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할머니를 재촉했습니다. 공원을 뒤돌아보니 남자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그림자 하나가 가로등 아래 쓸쓸히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더 빠르게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강순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이불 더미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 속에 숨겨둔 낡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철컥철컥 동전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뚜껑을 열자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민수 녀석 운동화 사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할머니는 돈을 하나하나 꺼내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47,000원. 전 재산입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할머니는 빈 저금통을 내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은 당장 도움이 필요해. 운동화는 다음 달에 다시 모으면 돼. 할머니는 주머니를 두드리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할머니는 아직 불이 켜진 김밥 천국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인 최 사장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최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메뉴판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따뜻한 도시락 2개하고 컵라면 하나 주세요. 2개요? 손자랑 드시게요? 아니요, 아는 분이 좀 아파서요. 최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카운터 앞에 서서 주머니 속 돈을 만져봤습니다. 도시락 1개에 6,000원, 2개면 12,000원, 컵라면 1,500원. 계산이 빠르게 끝났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최 사장이 비닐봉지에 도시락을 담아 나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노숙자 도와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에 쓰러진 분이 계셔서요. 최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요새 사기꾼들 많아요. 괜히 도와줬다가 탈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할머니는 13,500원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사장이 한숨을 쉬며 돈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봉지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묵직했습니다. 이 정도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할머니는 길 건너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정약사가 안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공원에 쓰러진 분이 계셔서요. 정약사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공원에 쓰러진 사람이요? 노숙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열도 많이 나고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요. 정약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그런 사람들 도와주다가 탈나요. 그냥 119에 신고하세요. 그래도 당장 약이 필요해 보이던데요. 정약사는 고개를 저으며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해열제 1박스, 소화제 1박스, 파스 2장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꺼냈습니다. 28,000원. 정약사가 계산을 끝내고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주머니에는 이제 1,000원짜리 지폐 5장만 남았습니다. 5,000원. 한참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할머니는 무거운 봉지 2개를 양손에 들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원까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할머니는 문득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학교 가던 민수의 뒷모습,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모습,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금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일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을 봤습니다. 공원 가로등이 저 멀리 보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무거운 봉지가 손을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할머니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보랏빛 조끼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벤치의 남자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로부터 얼마 후 강순 할머니가 공원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든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발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빛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것 좀 드세요. 할머니는 남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따뜻한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가 담긴 도시락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약 봉지를 열었습니다. 약부터 드셔야 해요. 열이 많이 나시던데. 해열제를 꺼내 남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생수병 뚜껑을 열어 함께 건넸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약과 물. 남자의 아담스 애플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남자는 한 숟갈, 두 숟갈 계속해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마시자 얼어붙었던 속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남자는 멈추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도시락은 열지도 않고 남자가 먹는 모습만 지켜봤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비운 남자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남자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컵라면 뚜껑을 열고 생수를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을 수 없어 생수로 불린 라면이지만 배를 채우기엔 충분합니다. 이것도 드세요. 국물이 몸에 좋을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근처 벤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노숙자 두 명이 부러운 듯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와 50대로 보이는 여자. 두 사람 모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배고프겠구나. 할머니는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드세요. 둘이 나눠 드세요. 60대 남자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드셔야죠. 전 괜찮아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벤치 위에 올려놓고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다시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꺼내 남자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남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남자의 흐느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눈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그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남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 먹고 푹 쉬세요.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숟갈씩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꺼내 남자의 손등에 붙여줬습니다. 멍든 곳곳에 파스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남자가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고 컵라면을 들어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배가 부른 얼굴에 생기가 완연히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아까보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약 더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도 꼭 드세요. 할머니는 남은 약을 남자의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남자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듯이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집에 가야 해요. 손자가 기다려요. 남자가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남자에게 더 잘 덮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가 벤치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자도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밤 11시 강순 할머니가 조용히 집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 민수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민수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오세요? 그래, 민수야.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는 낡은 조끼를 벗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신발을 벗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마 버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별로 못 벌었어.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빈 주머니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금통은요? 이번 주면 5만 원 다 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 버릇은 할머니가 미안하거나 긴장할 때 나타납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습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민수는 재빨리 이불 더미로 달려갔습니다. 이불을 뒤적였지만 저금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금통 어디 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오늘 공원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어. 그래서요? 그 사람이 너무 아파 보여서 밥이랑 약을 사줬단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금통에 있던 돈, 한참 동안 모은 4만 7천 원, 자신의 운동화 값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제 운동화 값이었잖아요.
할머니가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학교에서 힘들어요. 친구들이 제 운동화 보고 놀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주 학교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반 재석이와 친구들이 민수의 운동화를 보고 킥킥거렸습니다. 야, 민수야. 그 신발 초등학교 때부터 신었냐? 밑창 다 달아서 구멍 날 것 같은데?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그날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할머니. 저도 새 신발 신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게 쟤보다 더 중요해요? 민수의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방 구석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의 등만 보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다시 모을게. 이불 속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이불 속 민수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항상 남만 챙기실까?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할까?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갔습니다. 민수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괴로웠습니다. 문득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민수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가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 작은 신음소리. 민수는 모른 척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다가 넘어졌던 일. 손바닥에 피가 났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웃으셨습니다. 민수가 약을 발라드렸을 때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굳은 살이 얼마나 두껍게 박혀 있었는지, 그 손으로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습니다. 나를 위해서. 민수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신데 내가 뭘 한 거야. 운동화 하나 때문에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민수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공원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할머니예요. 민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몰래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 평생 고생만 하신 얼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찬 손, 굳은 살 박힌 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작은 방 안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할머니의 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온기를 가슴에 담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엔 할머니께 사과해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민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8시 서울 중심가 초고층 빌딩 55층 회장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그룹 태양물류의 비서실장 박현수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위 서진우 회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흘째입니다. 박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자동 응답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해. 회장님이 이렇게 연락 두절된 적은 없는데. 박현수는 급히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회의실에 태양물류 임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박현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서 회장님이 사흘째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무 김태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흘이요?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습니까? 지난 이틀 전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 방문 후였습니다. 박현수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전 직원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신 겁니까? 오전 10시 경찰이 CCTV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평택 물류센터 인근 골목길 영상. 서진우 회장이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3명의 괴한이 나타나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한 명이 회장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서진우가 쓰러졌습니다. 괴한들이 쓰러진 회장의 주머니를 뒤지고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박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도 사건이었어. 인근 병원과 파출소를 모두 수소문하십시오. 경찰과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우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박현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각 공원 벤치에서 서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몸에 덮인 담요가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덮어주신 담요였습니다. 서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낯선 풍경뿐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골목, 주먹이 날아오던 순간, 그리고 따뜻한 밥 한 숟갈. 서진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조차 없습니다. 약 봉지만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넣어준 약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진우를 보고 피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 멍투성이 얼굴. 서진우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오후 2시 서진우는 파출소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서진우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군지. 경찰관이 서진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진우가 물을 마시는 동안 경찰관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경찰관은 책상의 실종자 명단을 펼쳤습니다. 맨 위에 서진우 회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당신입니까? 사진을 보여주자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경찰관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양물류입니까? 서진우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 검은색 고급 승용차 5대가 파출소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박현수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자 서진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박현수가 달려가 서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서진우가 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박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예요, 박현수입니다.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요. 비서실장? 내가. 회장?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현수는 서진우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우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내 부하란 말인가. 차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서진우를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CT 촬영, 혈액 검사, 신경계 검사. 1시간이 넘게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박현수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뇌진탕과 일시적 기억상실입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은 언제 돌아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며칠 안에 돌아올 수도 몇 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서진우가 침대에 누운 채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얼굴의 상처는 치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박현수가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푹 쉬십시오. 서진우가 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믿을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거친 손. 할머니. 어젯밤 자신을 살려준 할머니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어젯밤에 한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찾아야 합니다.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서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꼭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해. 서진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저녁 6시 병원 VIP 병실에서 서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깨끗한 흰색 천장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아직 지끈거렸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각종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우, 남 55세, 태양물류 그룹 회장. 그래, 나는 서진우였지.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물류센터 시찰.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 운전기사 없이 혼자 갔던 일.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3명의 남자들. 지갑 내놔. 주먹이 날아왔고 머리를 맞은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벤치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때 서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타났지.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시던 손길, 생수를 먹여주시던 모습,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주시던 순간 서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추운 공원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문이 열리고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무셨습니까? 아니, 방금 깼어. 박 실장, 앉게. 박현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우가 박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현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행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가장 선명한 기억은 따로 있어. 서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공원 벤치에서 한 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셨어. 박현수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 보랏빛 조끼를 입고 리어카를 끌고 계셨지.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시고 밥을 사주셨어. 약도 사주셨고. 그분을 찾아야 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서진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꼭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해.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즉시 수소문하겠습니다. 공원 주변 CCTV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부탁하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해. 박현수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넓은 서울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 겁니다. 꼭 찾을 거야. 다음 날 오전 9시 박현수는 조사팀을 이끌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경 리어카를 끈 할머니가 공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다가가 누군가를 살피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뒷모습, 다시 벤치로 돌아와 옆에 앉는 장면.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인근 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 10시 박현수는 김밥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현수가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전 저녁에 이런 분이 오셨나요? 도시락 2개를 사가셨을 텐데요. 최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강 할머니요. 맞아요. 저녁 8시 반쯤에 오셨어요. 박현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찾았다.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인데 참 착하신 분이죠. 최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도 노숙자 도와주신다고 도시락 사가셨어요. 말렸는데도요. 박현수는 재빨리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 사시는 곳을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쪽 빌라 촌 어딘가예요. 리어카 끌고 다니시니까 물어보면 다들 알 거예요. 박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현수는 조사팀과 함께 빌라 촌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며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분식집 김 사장, 약국 정 약사, 수거소 박 사장. 모두들 강순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현수는 할머니가 사는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1층 맨 끝방이었습니다. 박현수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먼저 보고해야 해. 박현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박현수가 서진우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박현수가 들어서자 서진우가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회장님. 강순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박현수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72세, 홀로 손자를 키우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분. 남편은 15년 전 돌아가시고 며느리도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살 손자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김밥 천국 주인이 한 말입니다. 박현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도시락 2개와 컵라면을 사셨고 약국에서 약도 사셨답니다. 얼마나 쓰셨는가? 도시락과 라면이 13,500원, 약이 28,000원입니다. 총 41,500원입니다. 서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41,500원. 폐지를 주워 버는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돈인가.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약국 주인 말로는 할머니가 손자 운동화 사려고 한참 동안 모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서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 운동화 값. 그 소중한 돈을 낯선 사람에게 쓰신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서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박현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그저 부끄러울 뿐이야. 서진우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습니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게 진짜 선이구나. 서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서진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께 새 집을 지어드리고 싶네. 그리고 서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남을 돕는 사람들. 서진우는 박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단을 만들세. 할머니 이름으로.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순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좋아.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만들게. 서진우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게. 사흘 후 할머니 댁으로 가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현수가 허리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우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할머니의 집일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서진우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 그리고 갚아야 할 은혜. 서진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새벽 5시 30분 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방 안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민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민수가 자신의 손을 잡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떴을 때 민수가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보랏빛 조끼를 걸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민수 녀석 운동화 값 다시 모아야 해. 할머니는 녹슨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목도리를 더 여미고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 입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우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지, 저건?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대형 트럭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트럭을 세어봤습니다. 10대. 골목 전체를 가득 메운 대형 트럭 10대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여기 철거하려는 건가?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트럭 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제복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10명, 20명, 30명.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할머니를 향해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리어카에 담긴 낡은 파지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맨 앞 트럭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깨끗한 검은색 구두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공원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잖아. 서진우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진우가 할머니 앞 3미터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리어카를 놓았습니다. 철컹 손잡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황급히 서진우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제발 일어나세요. 서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털어 저를 도와주신 거 압니다. 손잡은 운동화 값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때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김 사장, 약국 정 약사, 수거소 박 사장.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강 할머니 집 앞에 트럭이 왜 저렇게 많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서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박현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태양물류 그룹 회장 서진우입니다. 주민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태양물류? 그 유명한 회장이라고? 그날 밤 저는 강도를 만나 기억을 잃고 공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담요를 덮어주시고 밥을 사주시고 약을 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일을. 아닙니다, 할머니. 수십 명이 저를 지나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박현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박현수가 앞으로 나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댁 재건축 계획서입니다. 주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건축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서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박현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2층 주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서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할머니의 손. 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김 사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 약사도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나온 민수는 골목을 가득 메운 트럭들과 사람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서진우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손자분이구나. 저 아이 운동화를 사주려고 할머니가 한참 동안 돈을 모았다는. 서진우는 민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우입니다. 할머니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서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께서 얼마나 천사 같은 분이신지 아십니까?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게 당신 운동화 값을 모으시다가 낯선 사람을 살리는데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십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도 사랑한다. 주변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현수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재단 준비는 다 됐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골목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와 민수, 서진우와 주민들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기적이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이 동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날 오전 10시 강순 할머니의 집이 있던 자리에 공사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황색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굴착기가 낡은 건물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무너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임시로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마련해준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새 집이 지어진다니 아직도 꿈만 같아. 오전 11시 서진우가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고 품질로 부탁드립니다. 서진우는 설계도를 펼쳐봤습니다. 2층 주택, 거실과 주방, 방 3개, 화장실 2개. 손자 민수가 공부할 수 있는 서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쉴 수 있는 작은 정원도 계획했습니다. 이 정도면 편하게 사실 수 있겠지. 서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우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현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좋아. 오늘 오후에 발표하지. 서진우는 할머니의 집만 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할머니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학생들,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을 모두 돕고 싶어. 서진우의 가슴속에 뜨거운 결심이 타올랐습니다. 오후 2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도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서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물류그룹 회장 서진우입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강순 할머니께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이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전 재산을 털어 낯선 사람인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할머니 한 분만 돕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강순 장학재단.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순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우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재단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학생을 둔 부모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 급식, 의료 지원, 생활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우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강순 할머니께서는 이 재단의 명예 이사장을 맡아주실 겁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큰일을.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큰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서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기념패를 건넸습니다. 강순 장학재단 명예이사장 강순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분식집 김 사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약국 정약사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말렸던 게 부끄럽네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수거소 박 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진우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복도로 나온 2사람. 서진우가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 씨, 이것을 받으세요.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강순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진우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를 닮아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서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2026년 1월 어느 날 오후 3시 새 집이 완공됐습니다. 깨끗한 흰색 2층 주택이 골목 안에 우뚝 섰습니다. 할머니와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깨끗한 주방.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제 방이 정말 넓어요. 책상도 있고 책장도 있어요. 민수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수의 방, 할머니 방, 그리고 손님 방까지 모든 방이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푹신한 침대. 평생 처음 누워보는 이런 침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기쁜 눈물이란다. 민수가 할머니 옆에 앉아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수야.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뛰어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우와 박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서진우가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서진우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매달 지원될 생활비 통장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활비까지는 필요 없어요. 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인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일할 겁니다. 서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이라니요? 리어카 끌고 동네 도는 거요. 이제 폐지를 줍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도울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이분은 다르구나. 돈이 생겨도 집이 생겨도 남을 돕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감사한 건 제 쪽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 집, 새 출발, 그리고 새로운 희망. 강순 할머니의 선의가 씨앗이 되어 이 동네 전체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2026년 3월 어느 날 오전 9시 강순 장학재단 개관식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센터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순 장학재단 개관식을 축하합니다.
빨간 카펫이 입구부터 강당까지 깔렸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 장만한 한복을 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이야. 오전 10시 서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강순 장학재단은 한 분의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낯선 사람을 살린 강순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서진우가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강순 할머니를 강순 장학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합니다. 박현수가 단상으로 올라와 기념패를 받쳐들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기념패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의와 나눔의 상징, 강순 장학재단 명예이사장. 서진우가 할머니께 기념패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무거운 기념패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서진우가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기념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와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앉자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게 민수를 위한 거란다. 개관식이 끝나고 재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층 건물 전체가 재단 사무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1층은 상담실과 접수처,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현수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벌써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 지원도 30명이 신청했고요. 서진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민수가 재단 직원 조끼를 입고 접수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일하기로 한 민수는 매일 오후 재단에 나와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 중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장학금 신청하러 왔는데요. 민수가 밝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학생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재단이 돕겠습니다. 중학생이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할머니처럼. 오후 2시 할머니는 집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보랏빛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리어카 안은 달랐습니다. 폐지 대신 재단에서 준비한 도시락 보온 가방이 가득했습니다. 담요도 5장 접어서 실었습니다. 생수 박스도 한 상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공원이었습니다. 3개월 전 그 남자를 만났던 바로 그 공원. 벤치에 노숙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60대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배고프시죠? 드세요. 따뜻한 도시락 2개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50대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맨날 고맙기만 하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행복해서 하는 일이에요. 할머니는 담요도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하니까 이거라도 덮고 주무세요. 두 사람이 담요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노숙자 1명을 더 만났습니다. 골목길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도 찾아갔습니다. 하나둘 도시락을 나눠주니 리어카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저녁 6시 할머니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도시락 하나가 리어카에 남아 있었습니다. 벤치 쪽을 보니 젊은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깡마른 얼굴, 푹 꺼진 눈, 며칠을 굶은 것 같았습니다. 물 좀. 할머니는 재빨리 생수병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반쯤 마시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든 남자는 뚜껑을 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시락을 다 비운 남자가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고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남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예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남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자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순 장학재단 명함이었습니다. 내일 여기로 오세요. 일자리도 찾아드리고 생활비도 도와드릴게요.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찾아가도 됩니까?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재단은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찾아뵐게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할머니가 남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남자에게 마지막 담요까지 덮어주고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가 담요를 꽉 안고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청년도 다시 일어설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는 텅 비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골목 입구가 보이고 새로 지은 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 민수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다. 민수가 할머니의 조끼를 받아 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행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민수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민수야. 두 사람은 따뜻한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강순 할머니의 5만 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은 수백 명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본 적이 있나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순 할머니처럼 조건 없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